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흙 만지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시냐고. 허리 아프고 손톱 밑에 흙대 끼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지요. 식물은, 꽃은,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숱한 말을 쏟아내도 그 속을 알 수 없지만 식물은 다릅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처지고 햇볕이 과하면 잎이 타들어갑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다 그만큼만 제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정직함이 저는 좋습니다.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제 이름은 윤지석입니다. 지금은 강남에 있는 김 회장 댁 그 넓은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를 윤노인 혹은 윤정원사라고 부르지요. 아침 미술이 채마르기 전 저택에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저는 정원을 돕니다. 밤새 안녕하셨는가, 목은 마르지 않으신가, 흙을 만져보고 잎사귀 하나하나에 눈을 맞춥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저와 이 아이들만의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남의 집 정원사는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제 이름 앞에 여러 가지 거창한 직함들이 붙어 다녔지요. 협회장이니 명인이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방송에서도 저를 찾았고 큰 강연장에도 숱하게 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지는 날이 오더군요. 정작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보다 사람들 사이에 정치를 감당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제 손은 흙 대신 서류와 명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원예기에서 제 이름 석자를 스스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조건만 보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원일 내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 것. 김 회장은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원하던 삶, 식물과 함께 숨쉬는 조용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이 집의 안주인인 방혜숙 사모님만 빼면 말입니다. 방 사모님은 참 뭐랄까 화려한 분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고 다녔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늘 어떤 결핍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원이 이 동네, 아니 대한민국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식물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원에는 사시사철 희귀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막 비행기 타고 온 튤립, 밀라노에서 공수해온 이름 모를 허브들. 하지만 그 식물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사온 전리품처럼 잠시 그 자리를 지키다가 금세 시들어 버려졌지요. 방 사모님은 그런 자신의 정원과 제가 가꾸는 정원을 은연중에 비교하고 질투했습니다. 제가 돌보는 정원 구석의 평범한 채송화, 이름 없는 들꽃들이 계절마다 피어나는 그 생명력을 그녀는 참지 못했습니다. 윤노인, 하루는 저를 부르더군요. 그 꽃 참 천박해. 색깔이 저게 뭐야? 당장 뽑아버려. 제가 심은 금잔호였습니다. 햇볕을 받아 유난히 맑은 주황빛을 뽐내고 있었지요. 사모님, 천박한 꽃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만 그리 보일 뿐이지요. 지금 나 가르쳐? 당신 월급 누가 주는지 잊었어? 보기 싫다니까. 저는 묵묵히 금잔화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띄지 않는 정원 가장 구석진 곳으로 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저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버려진 낡은 창고를 개조한 저만의 작은 온실입니다. 방 사모님은 냄새나고 더럽다며 그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그곳은 저의 성역이자 제 평생의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 필생의 역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황금난초. 제가 속세의 이름을 버리기 전부터
30년을 공들여 배양하고 안정시킨 신종 난초였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화려한 꽃은 아닙니다. 꽃잎은 수수하지만 그 빛깔이 깊은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 빛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은은하고도 고귀한 빛이었지요. 해가 뜨면 금빛으로 빛나고 달이 뜨면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금난이라 불렀습니다. 제 30년의 세월이 제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자식 같은 아이였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제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담아 세상에 내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에 대한민국 원예대전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상이 걸린 대회였지요. 방 사모님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번 대상은 무조건 나야.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제일 희귀하고 제일 비싼 걸로 당장 구해와.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서들은 해외 경매 사이트를 뒤지고 김 회장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희귀 식물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방 사모님의 성에 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상을 받아 사모님들 사이에서 정점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신경이 날카로워진 방 사모님이 무슨 바람이 불은지 제 낡은 온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곳이었지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은 금난이 막꽃망울을 터뜨려 그 신비로운 황금빛을 뿜어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잠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온실 유리창 너머의 금난에 고정되었습니다. 윤노인, 이건 뭐야? 그녀는 더럽다던 온실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이 난추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의 눈에는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탐욕과 소유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채난초입니다. 알아, 아니까 나한테 팔아. 얼마면 돼? 1,000만 원? 5천만 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이 아이는 제 30년입니다. 돈으로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나랑 흥정하자는 거야? 당신 미쳤어? 까짓 거 정원사 월급 내가 평생 먹고 살 만큼 줄게. 당장 내놔. 저는 금난을 제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제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방 사모님은 제 대답에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니까짓 게 감히 날 거역해?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그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온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회 접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저는 온실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밤에도 몇 번씩 깨어 온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접수 마감 하루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이슬을 맞으며 온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온실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온실로 달려갔습니다. 녹슨 자물쇠는 절단기로 잘린 듯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온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항상 금난을 두었던 가장 안쪽, 가장 따뜻한 자리.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과 흩어진 흙더미뿐이었습니다. 제 30년이 제 자식이 통째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캄캄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범인은 명확했습니다. 제 금난을 그토록 탐냈던 사람, 그것을 훔쳐서라도 대상을 차지하려 했던 사람, 방해숙. 저는 흙 묻은 작업 복바지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던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고 저택 본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저택 본관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청소를 시작한 사용인들이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감히 윤노인이 사모님이 가장 신성시하는 대리석 바닥을 흙발로 밟고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사모님은 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을 끔찍하게 구기더군요. 어머 윤노인,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그 더러운 발 안 치워? 어디서 감히... 저는 뚜벅뚜벅 그녀 앞으로 가로갔습니다. 제 금난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곧바로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금난? 그게 뭔데? 아, 그 온실에 있던 그 누리끼리한 꽃 말이야?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버렸어? 훔쳐가셨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기보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뭐? 훔쳐? 이 노인네가 정말 돌았나? 지금 네가 누굴 도둑으로 모는 거야? 증거 있어? 니까짓게 감히 날 의심해? 미쳤으면 곱게 미칠 것이지. 여봐라, 이 노인 당장 끌어내. 소금 뿌려. 사용인들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순순히 끌려나가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제 30년입니다. 제 자식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돌려주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시끄러워.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짓거리면 네 밥줄 끊어버리는 걸로 안 끝나. 아예 이바돌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당장 꺼져. 저는 결국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동게 처진 제 모습이 처량했는지 아니면 소란을 들었는지 잠시 후 김 회장의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장님의 서재졌습니다. 김 회장은 굳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원사, 얘기 들었네. 내 아내가 실수를 좀 했나 모양이야. 회장님,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제 평생에 걸린... 윤정원사도 알잖나. 우리 집사람 저 대회에 목숨을 걸었어. 저거 하나 못하면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여기 두둑히 넣었네. 이 정도면 새난초 10개, 아니 100개는 더 살 수 있겠지. 조용히 덮어주게. 그게 윤정원사 신상에도 좋을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자는 제 앞에 놓인 돈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제 30년의 세월이, 제 피와 땀이, 제 자식 같은 아이가 저 두꺼운 종이봉투 하나로 모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저는 그저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해지는 늙고 힘없는 정원사일 뿐이었습니다. 제 분노와 절망, 제 삶의 가치는 이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 내 것을 훔쳐간 저들에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겠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인 돈봉투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마음 이해해야지요. 김 회장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우셨습니다. 그래, 현명한 생각이야.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 나가보게. 저는 서재를 나와 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방사모님과 김 회장은 제가 돈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생각했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믿게 놔둬야 했습니다. 저는 낡은 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온실을 바라보며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속세와 연을 끊으며 다시는 누르지 않겠다 다짐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원예대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 오랜 제자 녀석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측은 듯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입니다. 나다. 박 위원장.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윤주적 선생님 맞으십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어디서... 오랜만일세. 본론만 말하지. 잡담할 시간 없어. 저는 제자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번 원예대전 심사위원장 아직 공석인가? 네?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몇 번을 청을 드려도 답이 없으셔서 당연히 선생님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만 내가 하겠네. 네? 정말이십니까? 선생님. 대신 조건이 있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사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시상식 당일 내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자네와 나 단 둘만 아는 거야. 할 수 있겠나? 제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신진 모르겠으나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을 걸고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해야 할 게 있네. 저는 창밖에 빈 온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회 당일 무대 중앙에 아주 큰 물건을 하나 올려야겠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훔친 난초를 들고 나타날 방해숙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돈 받고 물러난 힘없는 늙은이 역할을 충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내 난초를 가지고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최고의 순간에 올라서는 바로 그날, 당신들이 선 그 무대가 바로 내가 만든 무대라는 것을, 당신들이 훔친 그 난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온 세상 앞에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계획의 첫 번째 단추는 끼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저택을 나온 후 대회 당일까지 며칠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방효숙과 김 회장은 아마 제가 두둑한 돈 봉투에 입을 닫고 이 도시를 떠났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방심이야말로 제게 남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허름한 여관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짐이라고 해봐야 별것도 없는 낡은 가방 한 해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입어온 작업복과 수십 년간 제 손때가 묻은 원예용 가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 가장 바닥에는 웬만한 금고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란 성장 일지였습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창부였습니다. 30년 전 금란에 교배하던 그날부터 싹을 틔우고 첫 꽃망울을 맺고 지금의 황금빛을 안정화시키기까지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온도는 몇 도였고 습도는 몇 %였는지, 어떤 비료를 썼고 어떤 흙을 베어 품는지, 쌀알만한 잎이 자라나는 과정, 미세하게 변해가는 금빛 색소를
사진으로 찍고 손으로 그려가며 기록한 제 30년의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방해숙이 훔쳐간 금란의 인맥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저만의 고유한 표식이 있습니다. 어린이 필 때 제가 일부러 내어던 작은 상처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에 대한 기록 역시 이 일지 마지막 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방해숙은 분명 돈으로 산 전문가를 내세워 이 일지 따위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우길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결정적 증거. 그것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자 박진수 위원장에게 다시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위원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 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자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내 옛날 연구소 기억나나? 수화기 너머의 제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선생님, 그럼요. 저희가 공부하던 그곳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떠나신 후에 저희 제자들의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겨우 지키고만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은 굳게 잠가두었는 반. 잘했네. 내일 밤 자네가 직접 트럭 한 대를 몰고 그곳으로 와주게. 아주 크고 아주 무거운 짐을 하나 옮겨야 하네. 짐이라뇨? 가보면 알게 돼. 이건 내 모든 것일세. 자네와 나 둘 사이만 움직여야 하네. 절대 그 어떤 인부도 써서는 안 되네. 다음 날 밤 달빛조차 희미한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박진수 트럭을 타고 수십 년 만에 제 옛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부는 제가 떠날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장 안쪽, 특수 제작된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의 눈앞에는 성인 남자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난초가 서 있었습니다. 금란의 어미 모체였습니다. 박예숙이 훔쳐간 금란은 이 거대한 어미나무에서 나온 수많은 자식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체는 지난 30년간 제 연구소에서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원종이었습니다. 훔쳐간 난초가 제 손으로 직접 분갈이하고 키워낸 자식이라면 이것은 제 3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뿌리 그 자체였습니다. 박 위원장, 이걸 대회장 무대 뒤편으로 옮겨야겠네. 선생님, 이렇게 귀한 것에 만약 옮기다가 조금이라도 상처라도 나면... 괜찮네. 지금은 이게 내 마지막 무기야. 이 아이만이 저 도둑맞은 아이가 내 자식임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일세. 저와 박 위원장은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습니다. 거대한 화분을 특수 제작된 틀에 고정하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천으로 감쌌습니다. 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저는 행여나 잎이라도 상할까 제 몸을 방패 삼아 화분을 감쌌습니다. 트럭은 조심스럽게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대회장 후문에 도착할 즈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볼 리는 없었지만 만에 하나 박예숙 측 사람에게라도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박 위원장이 미리 준비해둔 길을 따라 저희는 거대한 화분을 카트에 싣고 무대 뒤편 가장 구석진 창고로 밀어넣었습니다. 창고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박 위원장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시길게? 박 위원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자식을 훔쳐갔네. 그리고 그걸 이번 대회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박 위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설마 박예숙 사모입니까? 이번에 엄청난 후원금을 내면서 자기 작품은 무조건 본선에 올려달라고 암적을 넣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 위원장, 이제 남은 건 하나야. 대회 당일 시상식이 시작되기 직전 저 창고의 물건을 무대 중앙으로 옮겨주게.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아무도 그 위에 덮인 천을 걷어선 안 됐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대회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회장 근처를 산책하다가 멀리서 박예숙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기자와 평론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특수 제작된 유리 상자 안에 담긴 제 금란이 있었습니다. 박예숙은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금난처는요, 제가 유럽의 이름 모를 시골에서 삼고초려 끝에 겨우 발견해낸 보물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평생 썩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제 금란은 그 번잡함 속에서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요. 실컷 웃으십시오. 지금은 당신의 시간이니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명예의 정점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그 순간에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저는 제 숙소로 돌아가 낡은 가방에서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30년의 기록이 담긴 성장일지 3권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준비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시상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흙 묻은 작업복이 아닌 가장 격식 있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옷을 입으니 잊고 살던 윤지석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는 제 30년의 기록, 성장일지 3권을 넣었습니다. 대회장은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원예가들, 평론가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자 박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심사위원석 가장 뒷줄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곳에선 무대 위와 객석 앞줄에 앉은 박예숙의 모습이 모두 훤히 보였습니다. 박예숙은 오늘을 위해 온몸을 치장한 듯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값비싼 보석들에 걸치고 마치 자신이 이미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아하게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남편 김 회장도 그 옆에서 굳은 얼굴로 앉아 있더군요. 그들은 저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늙은 정인호의 모습을 아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작은 상들이 먼저 호명되었습니다. 박예숙은 지루하다는 듯이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무대 중앙에 놓인 대상 트로피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원예대전 영예의 대상 수상작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방혜숙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상 방혜숙님의 황금난초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위로 금빛 종이가루가 흩날렸습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한 곳을 향해 터졌습니다. 방혜숙.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김 회장은 객석에서 거만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방혜숙은 트로피와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운 듯 잠시 눈물을 훔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 황금난초를 처음 발견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대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의 어느 이름 모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먼지 속에 묻혀 그 가치를 아무도 몰려주던 이 아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요. 제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그곳에서 썩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은 저의 안목과 이 아이를 향한 저의 진심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구석진 제 자리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상 수상자에게는 특별히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님께서 직접 상장과 인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방해숙은 상장을 받기 위해 더욱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자는 특별히 저희가 삼고초려 끝에 모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원예계의 살아있는 전설 윤지석 심사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대회장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지석!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윤지석 명인 말이야.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모든 조명이 무대 뒤편에서 걸어 나오는 저 윤지석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뚜벅뚜벅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김 회장의 얼굴이 그야말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표정을 지은 것은 무대 위의 방해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피를 든 채로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듯이 커졌고 활짝 웃고 있던 입은 경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윤노인? 네가 왜?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늙은 정원사라니! 저는 그녀를 지나쳐 사회자의 마이크를 잡지 않고 중앙연설대의 마이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윤주석입니다. 객석에서 뒤늦게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방해숙과 그녀가 들고 있는 황금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난초, 참으로 훌륭합니다. 제 평생의 역작이라 불릴만 하죠.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색이 된 방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난초는 훌륭하지만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제 작품입니다. 대회장이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무슨 일이냐며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방해숙이 정신을 차렸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노인네가 감히 성신한 시상식장에서 당신 우리 집 정원사였잖아. 돈 받고 쫓겨난 시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정원사 맞습니다. 제 정장의 안주머니에서 낡은 성장일지 3권을 꺼내 연설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사모님, 당신은 이 아이를 유럽의 시골 마을에서 발견했다고 하셨죠? 저는 첫 번째 일지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제가 이 아이의 교배를 처음 성공시켰을 때의 기록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유럽의 시골 마을은 혹시 제 낡은 연구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카메라들이 일제히 제 일지를 비추었습니다. 거짓말! 조작이야! 전 노인네가 돈을 노리고 나를 협박하려는 거야. 여보, 저 사람 당장 끌어내!
방해숙은 발악을 했습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뭐해? 저 사람 멈추시죠. 김 회장님,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방해숙이 들고 있는 황금난초의 3번째 이파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째 이파리 뒷면에 있는 쌀알만한 이 작은 흉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카메라가 제 손끝을 따라 난초잎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기록했던 그대로의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2번째 성장일지 10년 전 기록입니다. 어린 잎일 때 옹겨 심다 생긴 상처, 이 흉터까지 조작한 것이란 말씀하시겠습니까? 방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트로피를 든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십니까? 저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 어떤 의심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 박 위원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사모님, 당신은 내 자식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당신이 훔쳐간 그 아이의 모친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무대 뒤편에 거대한 막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숨겨두었던 거대한 천에 덧힌 무언가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밀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물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을 잡았습니다. 보시지요. 이것이 제 30년입니다. 천을 걷어내자 거대한 모체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시상식장의 모든 조명이 그 거대한 황금난초를 비추었습니다. 훔쳐간 난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고고한 자태, 그 깊은 황금빛은 마치 살아있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엄한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훔쳐간 난초와 그 모체는 누가 봐도 자식과 어미였습니다. 그 어떤 유전자 검사도 그 어떤 증언도 필요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방해숙의 손에서 트로피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 위에 쓰러진 그녀와 그 뒤에 거인처럼 서 있는 저의 모체를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정의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무대 위에 트로피가 굴러다니는 소리와 그리고 방해숙의 무너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과 방송은 온통 이 희대의 사기극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정원사의 난초를 훔친 사모님, 살아있는 전설의 귀환과 폭로. 방해숙은 그 자리에서 절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대상 트로피 대신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지요. 김 회장은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보려 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윤 선생님, 제발 선처를... 집사람이 잠시 명예욕에 눈이 멀어 제가 얼마든지 보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건 뭐든. 저는 그가 내밀었던 그 두툼한 돈봉투를 떠올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제게 보상을 하셨습니다. 제 30년의 세월을
돈으로 계산해 주셨지요. 저는 돈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식 같은 아이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장님께서 치르셔야 할 진짜 보상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신뢰를 잃었고 그들 부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어떤 명품도 그 어떤 돈으로도 그들의 무너진 명예를 다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과응도였습니다. 대회는 당연히 대상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단과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저의 황금 난초 모체에게 특별 공로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훔쳐갔던 제 자식 금란을 되찾았습니다. 며칠간의 소동에 조금 시들었지만 어미의 곁으로 돌아오자 금세 다시 그 고유의 황금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 제자인 박 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는 저희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선생님께서 돌아오실 자리는 저 재벌가의 정원이 아니라 바로 이곳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닫혀있던 제 옛 연구소의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을 기다리는 후학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 열쇠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분노도 얼음장 같던 마음도 저 거대한 모체가 다시 햇빛을 받는 순간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은 정원사 윤지석이 아닌 원예가 윤지석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김 회장이 주었던 그 돈봉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원예협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식물을 향한 진심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 연구소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기계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혼자만의 성역이 아닙니다. 제 지식과 철학을 나누는 살아있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흙냄새를 맡으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흙의 정직함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함께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을 가꾸는 것과 참 닮았다고 말입니다. 돈으로 화려한 꽃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뿌리내리게 하는 시간, 그 꽃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햇빛과 바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방혜숙 산모님은 가장 비싼 꽃을 원했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한 기다림의 가치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제 30년의 결과를 훔칠 수는 있었지만 제 30년의 시간까지 훔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제 연구소 온실에서는 황금 난초가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빛은 저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거짓을 탐하지 말라고,
당신이 쏟은 정성과 시간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정직한 위로 하나면 흘 속에 손을 묻는 이 삶은 더없이 충분하고도 복된 삶입니다.